반갑습니다. 저는 방금 소개받은 국작대원의 류성명 교수고요. 제가 2004년부터 2009년까지 김대중 도서관의 그 초창기에 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제 인생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그 오랄 히스토리도 했고 그런 기억들이 새삼스럽게 저 인생도 굉장히 풍부하게 저 스스로 감사하고 살았던 뭐 그런 그 시기였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중요한 또 의미 있는 자리에 저한테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김정희 장관님 그리고 양재진 관장님 그리고 이사장님 다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그 주제가 그렇게 쉬운 주제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도 이거 마치고 나서 굉장히 저 스스로 많이 배우고 또 대통령의 뜻을 좀 더 확인하는 그리고 스스로도 성찰의 기회를 갖는 그런 그 주제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그 관장 시절에 이제 뭐 다 아시다시피 그 퇴임하시고 난 이후에 두 번 행사를 크게 하시잖아요. 6.15 하고 노벨 평화상 그 수상 기념 행사를 하실 때 63 빌딩에서 할 때 저도 한번 그 몇 번 사회를 본 적이 있어요. 전체 사회를. 그때 제가 노벨 평화상 수상 그 사회를 볼 때 사회자로서 중간에 이제 이 의미를 부여하면서 제가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때 수상 연설에서 하셨던 구절을 한 두 구절을 제가 소개했습니다. 자, 그게 똑같이 제가 그 뜻에서 이 지금 서론에 적어놨는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자, 저는 하나님이 언제나 저와 함께 계시다는 믿음 속에 살아오고 있다. 그리고 저는 역사에 대한 믿음으로써 죽음의 위협을 이겨왔습니다. 요게 한 구절이고요. 그 다음에 노벨상은 영광이자 무한한 책임의 시작입니다. 저는 나머지 인생을 바쳐 한국과 세계의 인권과 평화 그리고 우리 민족의 화해 협력을 위해 노력할 것을 맹세합니다. 이게 오늘 행사, 오늘 이 취지에도 정확히 맞고 또 제가 이 주최 측에서 이 부탁받은 이 주제하고도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대중 정신과 국민통합, 용서에서 평화까지. 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이 노벨 평화상 수상에 22주년이 되셨는데 그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그 대통령이 생각하셨던 어떤 사상에서 시작했는지 그리고 그렇게 어떻게 그 역사적 맥락과 정치 사회적인 맥락과 맞아떨어지면서 우리 사회에 변화를 만들어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곰곰이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저도 이 글을 썼습니다. 이 글은 물론 학술문 논쟁을 위한 것이 아니죠. 오늘 이제 한국 사회의 이 평화와 이 용서의 뜻을 좀 더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을 한 번 더 되새기고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이 현실에 좀 더 많이 지혜를 좀 배우고 그런 기회를 하기 위해서 몇 가지 그냥 소개드리고 지금 여기 이 플로아에 계신 분들도 더 많은 그 기억을 가지고 계시고 경험도 있으실 텐데 좀 가볍게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기회와 그런 논조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 용서란 말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쉬운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실 용서 많이 하죠. 뭐 부자 간의 관계에서도 말썽 부리는 아들에 대해서 한번 용서하기도 하고, 뭐 남녀 간에서 하기도 하고, 또 친구 간에 뭐 여러 가지 뭐 사업하다가 이렇게 서로 뭐 배신당했다가 용서도 하고 이런 거죠. 그렇긴 하지만 이걸 제대로 한번 설명해 보기 위해서는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다. 그 동안에 여러 가지 김대중 대통령 관련해서도 많은 또 이렇게 비판하는 분도 계세요. 도저히 마음을 못 열고 이렇게 왜곡된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은데 그러한 분들 중에서도 이 대통령께서 어떻게 저렇게 용서의 철학을 실천하셨을까? 그에 대해서 별로 논쟁이 없습니다. 그건 다 인정하세요. 자, 그런데 다만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그 대통령이 용서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고 어떻게 발전되어 왔고 이게 정책이나 아니면 공적 관계까지 확대되어 왔는지 그걸 우리가 조금은 좀 잘 살펴봐야 되겠다. 그냥 용서하면 누가 선물 주듯이 아니면 아주 쉽게 뭔가 이렇게 베푸는 그런 식의 개념으로는 도저히 파악하기 힘들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나름대로 좀 분석을 해보고 그랬습니다.
자, 뭐 저도 영광스럽게 퇴임하시고 난 이후에 뭐 35회 이상의 오랄 히스토리도 하면서 직접 이렇게 인터뷰도 하시고 인터뷰도 이렇게 질문도 드리고 그래서 저도 많이 대통령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 스스로도 굉장히 정서적으로도 윤택하게 제가 행복하게 일했어요. 사실은 횟수로 5년이지만 일은 열심히 했는데 몸은 피곤했지만 아주 기분은 좋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서도 저도 용서에 대해서 생각하기에 이런 정도 수준이었어요. 아, 어떻게 그 장남이 저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그 정적에 의해서 고문당해서 이 건강도 해치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용서를 할 수 있을까? 야, 참 대단하신 분이다. 그 정도도 생각했어요. 자,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그런 이후에 이거 어떻게 이걸 내가 설명해야지, 어떻게 받아들여야지 했을 때 많이 고민이 됐어요. 그럼 좀 연구도 해야 되겠고 예전에 말씀하셨던 걸 다시 한번 더듬어 봐야 되겠고 이런 의미를 가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용서라는 게 말이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선물 하나 주듯이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일상적으로 멋있는 거야, 큰 사람들이 하는 거야, 뭐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용서가 사회적 맥락에서 가지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 어떤 인간관계에서 역사적 맥락에서 어떠한 고통을 겪으면서 어떻게 그걸 풀어나가는지 아주 구체성을 띄어야 의미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용서가 기독교에서 많이 시작했지만 성경 말씀에서 시작했어요. 그리고 대통령님도 그 성경에서 시작됐고 그렇기는 하지만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유태인 포로 수용소에서 수용소와 같이 용서는 그 수용소에서 죽었다 이런 견해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철학적으로 얘기하는 데서는 말이죠. 그 다음에 하나는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는 게 용서다 뭐 이런 반대 입장도 있고 저 평소에 달라이라마의 용서를 읽었는데 달라이라마의 용서에서는 용서해라 그래 네가 행복하다 뭐 이런 얘기예요. 자, 그렇긴 한데 그건 어떻게 보면 또 개인적인 거고 자, 이런 차원에서 대통령이 생각하신 용서가 어디서 시작됐고 어떤 계기로 발전했고 그게 사회적인 역사적 맥락에서 어떻게 용서의 대상이나 용서의 범위나 개념이 발전되어 왔고 그게 국제관계까지 영향을 미쳤는지 이걸 조금 훑어봐야 되겠다는 그런 판단에서 제가 했습니다. 자, 그래서 세계사적으로 봐도 예를 들어서 유태인 학살을 어떻게 우리가 용서해야 될 건지 아니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그 차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건지 그 다음에 아니면 우리 한국에서도 민간인 학살 수직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황교에서 그 한을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지 이게 용서라는 개념으로 조금만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면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 구절이 지금 현재도 진행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을까? 제가 뭐 이렇게 용서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종교적으로 철학적으로 연구를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틀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이해하기 쉽도록. 그리고 제가 김대중 대통령이 가졌던 그런 고민들을 조금 더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몇 가지 틀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게 지금 표에 나와 있습니다. 자, 표 1에 있는데 제가 이거 말씀드리기 전에 이 표는요, 김대중 대통령의 옥중서신, 또 김대중 대통령이 그 미간행 원고 수상록, 그 감옥에서 이렇게 남긴 그 미간행 원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철학적으로 신학자께서 쓰신 용서에 대하여.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이 발표의 주요 내용들은 김성재 장관님하고 제가 인터뷰를 한 1시간 반을 했습니다. 이 주제를 위해서. 왜냐하면은 다른 김대중 대통령 구술사도 있지만 김성재 장관께서는 69년부터 신학도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종교적인 그 대통령과의 아주 긴 인연 속에서 이 주로 기독교와 관련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많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몰랐던 새로운 얘기들이 많아서 그 부분을 상당히 제가 이 새로운 얘기로 받아들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또 하나는 달라이라마의 용서를 봤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뭐 몇 가지 계기가 있어요. 대통령님도 그거 금방 이해하실 거고 또 종류도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제가 그냥 한번 분리해 본 거예요. 그리고 대상도 제일 처음에는 하느님과 자기 자신 피해자로서, 그 다음에는 타자 나한테 가해를 한 사람, 그 다음에 공동체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세계에 대해서 이런
그런 그 과정을 거치게 되고 나중에 좀 이렇게 뭐 자세히는 말씀 못 드리지만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뭐 너무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걸로 봅니다. 그 목표도 처음에는 개인의 정신적 해방과 자유, 평화 뭐 이런 거겠죠. 그 다음에 사회의 화해와 통합, 그 다음에 인류 이렇게 넘어갑니다. 또 구성 요소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제일 처음에는 사건에 대해서 자기가 성찰하고 그 다음에 복수심을 포기하고 감정이입을 통해서 인간적인 연민과 이해로서 이해를 해주고 그 다음에 공동체와 관계 회복을 위한 열정을 가지고 뭐 이런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김대중 대통령의 용서는 굉장히 자기 자신에부터 타자, 공동체, 그 다음에 어떤 역사와 미래로 굉장히 넓어지는 관계가 특정 계기로부터 정확히 나타난다는 얘기고 그것도 일관되게 나타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적인 어떤 그 용서 아니면 개인적 해방 이런 걸 떠나서 공적인 노력으로 영역을 넓혔다. 그리고 그것은 철저하게 정책적이고 전략에서 그걸 반영시키려고 무척 노력하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성서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제가 여쭤봤어요. 제가 저기 인터뷰도 많이 드렸지만 제가 대통령한테는 못 여쭤봤고 김대중 장관님 옆에 계셨으니까 대통령님이 뭐 어떤 구절을 특히 좋아하셨냐고 그래서 제가 소개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용서, 사랑, 그 다음에 평화 이런 거에 대해서 성경 구절을 내가 적어놔서 대부분 뭐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쉽게 아실 것 같고요. 자, 특히 이제 대통령님이 뭐 감옥에 계실 때나 그 전에 청년 시절에 그 접했던 그 성서에 대한 역사 비평적 접근, 김재준 목사의 글이나 아니면 그 안병무 교수의 글 이런 것이 아주 굉장히 그 영향을 많이 미쳤던 걸로 생각하고요. 제가 그 구절 한번 읽어볼게요. 안병무 교수는 성서는 자기 성찰의 길이 열리고 약할 때 강함을 패배할 때 승리하는 역사를 보여준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대통령께서 감흥을 받고 또 스스로 체화하시고 했던 그런 과정들이 있을 걸로 보고요. 그 다음에 그 수상록에도 그런 부분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용서한다는 것은 내가 선하고 의롭기 때문이 아니다. 나도 용서받아야 할 죄인이기 때문이다. 나는 이전에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말을 몹시 싫어하고 어리석은 소심자의 말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달라졌다. 하시면서 또 거기에 용서만이 진정한 대화와 화해의 길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저도 이 몇몇 계기마다 대통령께서 스스로 자기가 고초를 겪으면서 이렇게 성숙돼가는 과정 그리고 용서라는 개념을 만들어가는 과정 이런 부분들이 뭐 너무 정확하게 눈에 보인다라는 점을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옥중서신에서 그런 말이 많이 나오죠. 여러분들 많이 아시다시피 진정으로 강한 사람이 용서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대통령께 김대중에게는 제가 이제 그 학술적인 발표를 그냥 성함만 부르겠습니다. 김대중에게는 용서 없이는 화해도 불가능하고 미래와 평화도 있을 수 없다. 이게 전 일생에 그대로 일관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 가지 계기가 있죠. 다 개인적인 계기, 사회적인 계기, 역사적인 계기가 있을 걸로 보는데, 자, 개인적인 계기는 아까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납치사건 이후에 한 70여일 이후에 해외 기자하고 인터뷰에서 나는 박정희 대통령과에 대해서 무슨 원망도 없고 복수심도 가지 않을 것이고 평생 그럴 거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왜? 대부분 이런 얘기해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든 좀 이렇게 나쁘게 평가해 보고 싶은 분들, 우리 사회가 워낙 이렇게 갈라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그거 왜 화해를 했어? 선거할 때 뭐 좀 정치적으로 도움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박정희 대통령과 이제 화해 과정을 거치시죠. 그런 경우에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봐서는 이미 이때 이 발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때 이미 본인이 공식적으로 용서하고 화해하겠다는 자기 공식적인,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공개한 발언이에요. 이게 외신에서. 그래서 이게 의미가 굉장히 크구나. 이건 본인은 상대방의 가해자가 나한테 대해서 뭐라 하든 간에 나는 내 길을 가겠다. 이래야 내가 사회와 더 관계를 복원하고 우리 사회가 좋아진다. 내가 피해자지만 가해자와 상관없이 내가 하겠다. 이게 아까 말한 그 여러 가지 그 도표에서 나왔던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가장 큰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80년 그
사형 선고 과정에서 마지막 유언으로 남긴 그 과정이 어떻게 보면 두 번째 본인이 말씀하신 본인이 가진 용서, 그 다음에 그걸 사회적으로 회복해보려고 공적 노력에서 뭔가 새롭게 관계를 형성해 보이려는 그런 관점에서는 그때 개인적으로나 공적으로 김대중 대통령의 용서와 평화에 대한 사상은 최고대에 달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죽음을 초월했잖아요, 사실. 그때 그 정치보복을 하지 마라. 이 말은 사실 전두환한테 한 얘기가 아니에요. 본인이 나름대로 자기가 생각하신 그 하느님과의 약속이었고 자기 인생과의 약속이었고 그 말은 거기에 피해자로서 지금 그 전혀 상관없이 죄도 없이 잡혀와 있는 그 자기 동료들한테 같이 그 앉아 있었던 재판받는 자기 동료들한테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최고조에 달한 거다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역사에서 광주의 한 이제 3주년 때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 광주의 한 어떻게 풀 거냐? 우리가 구목해서 풀 일이 아니다. 본인이 눈물 흘리시면서 미국 계실 때 통곡하면서 읽어내려가는 거예요. 뭐냐면 춘향이가 춘향이가 이도령 만나서 이렇게 해결됐듯이 우리는 민주주의해서 해결되면 된다. 그래서 똑같은 식으로 복수하지 말자. 그게 영령들을 위한 우리에서 가야 될 길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주 그 독특하게 한국 사회의 한이라는 개념,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독특한 그 문화적 배경, 그리고 역사적인 맥락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하셔가지고 그걸 재조명하고 이걸 가지고 민주주의 어떤 길로 쭉 연결하시는 또 평화까지, 그건 개인적 평화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평화까지 가는 뭐 그런 그 이렇게 과정을 거치신 게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2007년에 대통령께서 뉴욕을 가세요. 제가 그때 이렇게 영광스럽게 같이 가서 같이 클린턴 글로벌 이니셔티브라는 재단에서 이제 초청해서 갔는데 그때 이제 뉴욕 호텔에서 그 사이에 미국의 망명에 계실 때 많이 도와주셨던 분들하고 마지막 거기서 만나셨어요. 사실은 미국에서 많이 공헌하셨던 분들이 많이 서운해했어요. 왜? 도와드린 게 없거든요. 대통령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한테 별로 그렇게 특혜를 준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섭섭하신 분도 많아요. 그중에 물론 뭐 국내 정치 상황도 있고. 그런데 이제 저희가 도서관에서 가가지고 다 자료 수집하고 또 가서 오랄 스토리 찍고 그분들 초청해서 또 이렇게 다 이제 회고담도 하고 컨퍼런스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2007년에 그 호텔에서 이제 다 모였어요. 뭐 이근발 선생이나 그때 당시 오셨던 분들, 미국 내에서 민주화 운동을 하셨던 분들, 어려운 국면에서 다 하셨던 분들이 다 오셨어요. 심지어 손자까지 다 데리고 오셨어요. 자, 그때 저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지금도 아쉬운 게 그때 이렇게 대통령님 말씀하신 거하고 그분들이 답사로 기도해 주시고 한 말들이 너무 좋았는데 제가 이거 녹음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바로 비서진들한테 혹시 녹음했냐고 했더니 자기도 못했다는데 사실 한 5분, 10분 정도 끝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준비를 못했어요. 그냥 덕담 정도. 그런데 대통령님 말씀하신 게 광주에 말씀하신 거 비슷해요. 우리가 뭐 하려고 민주화운동하고 고생했냐. 민주화운동했으면 됐다. 여러분 나한테 섭섭하겠지만 그렇게 보상하십시오. 저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고맙습니다 했는데 그때 기독교 계통의 목사님들 여러 가지 정말 자기 사기 털어가지고 날 때 하셨던 분들이 너무나 감동적인 기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관장 시절에 그게 최고 명연설입니다. 아쉽게도 그게 내용은 제가 기억하는데 그게 녹음이 없어요. 그렇긴 하지만 이게 다 용서나 이 광주의 문제 그리고 대통령님이 마지막 유언으로 남겼던 최후 진술 그 과정에 다 맥락이 있어서 저로서는 좀 이 오늘 발표가 굉장히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실제로 박정희 대통령과 화해를 해요. 사실 박정희 대통령 우리가 그냥 이성적으로 얘기하면 박정희 대통령 가해자예요. 사실 김대중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이나 전두환에게 한 번도 뭘 가해해 본 적이 없어요. 이분이 맨날 당하기만 했잖아요. 우리가 이성적으로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박정희 쪽에서 화해가 안 했어요. 자, 그렇긴 하지만 대통령이 아까 73년 이후에 그 말에서부터 계속 일관되게
대화를 하고 싶어 하시고 또 실제로 그런 부분을 다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DJP도 김종필 회고록에도 증언록에도 봐도 자기도 통합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이 그때 화해하고 이런 부분들이 자기들도 충분히 감동을 받고 그랬다 해서 사실 DJP도 그런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는 거고, 제가 최근에 뭐 박정희와 김대중의 대화라고 책 냈던 것도 사실 뭐 제가 가상 소설을 쓴 게 아니라 이런 대통령의 뜻이 다 반영되고, 그래서 제가 그걸 좀 살려보려고 노력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가해자의 입장과 상관없이 자기가 만들어야 사회가 해소된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바로 어떤 공동체에 대한 열정이고, 이해하기 어렵죠. 사실 이해하기 어려워요. 여기가 이제 방법이나 그 용서 당제별로 보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본인은 하셨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누구도 또 원망하지 않으셨고. 자, 예를 들면 이것도 이제 김대중 장관님 인터뷰에서 새로 나온 건데, 대통령 되시고 나서 이우락 측에서 연락 왔대요. 제가 밖에 나가서 조용히 살겠습니다. 그랬더니 대통령께서 그러지 마시고 고국에서 편하게 지내시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그거 언론에 안 났어요. 왜? 이우락 입장 봐주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그걸 내세우고 싶지 않았어요. 몇 분만 아시는데 사실 제가 적어놨는데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좀 각별하게 좀 연결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시간 한 5분 정도 남았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통합인데요. 이게 대통령의 그 용서나 평화 철학은 본인의 어떤 개인적인 종교적인 어떤 이제 해방 이걸로 끝난 게 아니죠. 물론 뭐 대통령이 가톨릭이고 또 이호 여사님 기독교시지만 그걸 뭐 실제로 어떤 뭐 정책에서 편향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런 분이 아니시고 개인의 어떤 그 지도자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한 그런 그 성숙된 과정이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예를 들면 뭐 그렇잖아요. 뭡니까? 그 수칙에서도 대통령 수칙 거기서 1조와 15조가 다 이렇게 용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용서에 대한 내용이고, 자,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정책에서, 그리고 인사 정책에도 그대로 나타나죠. 예를 들면 청와대에 새로운 그 팀이 들어왔을 때 그 전에 근무하셨던 분들은 다 자동적으로 나가거나 잘리거나 이런 게 우리 지금 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대통령 시절에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지 않으면 다 편히 여기서 계속 근무하세요. 그분들이 그 위에 아주 능력 있는 정치인으로 성장을 하고 또 정당의 다른 그 정권에서도 다 이렇게 고위직도 하시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었다는 걸 요즘 보면 새삼스럽게 또 그게 참 의미 있게 보인다. 그게 오히려 그 흔하지 않는 사례인데 우리가 몰랐었구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아까 뭐 일부에서도 김한길 위원장도 말씀하셨지만 정당이 다르고 다른 정권에 있었던 분들도 다 포용해서 인사정책을 했던 거. 예를 들면 뭐 초대 비서실장도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 기록에도 나와 있지만 이 피해자인 살아있는 대통령이 가해자인 돌아가신 대통령을 용서한다면 우리 사이가 좀 나아지지 않겠냐. 그거 김대중 대통령이 김중건 비서실장한테 시켜서 저쪽 박정희 쪽에 전해라. 그러면서 그게 이제 기념관도 만들고 하는 과정에 본인이 직접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나라도 내가 해야지, 내가 먼저 해야지 우리 사이가 좋아진다. 어떻게 이게 이대로 계속 우리 가냐. 그래야 민주주의도 되고 경제 성장도 되고 우리 사이가 행복해지고 미래가 있다. 그리고 평화롭게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정책에서도 보면 여기 이제 자세한 그 데이터 나와요. 이거 제가 한 거 아니에요. 행정학자들이 한참 지난 다음에 그 이제 정리한 거예요. 보시면 김대중 대통령 때 장관 시절 장관의 멤버가 본과 이렇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역별로 영남, 호남 숫자가 똑같아요. 장관 숫자가. 그럼 차관도 비슷하고, 차관에는 뭐 전라도가 많아요. 영남이 많은데 아마 저는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지역 감정의 피해와 여러 가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는데 본인이 호남 출신이면서도 저는 제가 김대중 대통령 호남 출신이라고 생각하기 싫습니다. 왜? 호남에 가다 놓을 인물이 아니거든요. 그런 역사 인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본인이 조금이라도 여기에 더 이렇게 더 잘해주는 것처럼 자기 지역에 해주는 것처럼 보이면 이게 예전에 근거 없는 그런 지역 감정 논리지만 그걸 정당화 시켜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오히려 의도적으로 아주 이렇게 일관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배려를 하시고 신경을 쓰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게 예산 배분 과정에서 그런 게 나와요. 여기 보면 제가 이제 나머지 국고 보조금이나 이런 것도 자료를 찾아야 되는데 이게 기간이 짧아서 제가 못 찾았는데 지방 잉여금 같은 경우도 경남에 더 많이 갑니다. 다른 산업단지 이런 것도 많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균형에 있어서 지역 감정이나 통합에 있어서 이게 이제 통합의 어떤 철학이신데 통합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역 간의 통합만 가지고 해결이 안 되니까 또 대통령은 대중경제론에서도 나오지만 그 생산적 복지라는 그 개념이 사실 우리 양대중 관장이 우리 같이 김대중과 대중경제론 책에도 그때 저희가 인바이트 해가지고 챕터를 쓰시고 그랬는데 이게 사회적으로 빈부격차나 이런 부분들이 따뜻한 사회가 안 되면 그게 가장 기본적인 통합의 어떤 밑바탕이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그 햇볕 정책이나 대중경제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위기 극복 과정에서 보여주셨던 것들이 다 정말 일관되게 연결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간략하게 마지막에 이런 부분들이 국제관계나 외교 전략에서도 항상 상대방을 배려해주고 그리고 서로 마음을 녹이고 실제로 일본 지금도 안 하고 있지만 사실 오부치 김대중 선언의 가장 좋은 시기였어요. 그거 김대중 대통령이 먼저 마음을 열었어요. 마음을 열고 그 사람들을 감동시켰습니다. 자, 그때 천황에 갔을 때도 천황 방문했을 때도 역사 얘기를 안 했어요. 일부러. 모든 사람이 그때 김대중이 여기 와가지고 천황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 모든 미디어가 대통령 입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말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감동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참여연 국회에 와서는 하신 말 다 했죠. 모든 사람이 기립했어요. 그게 가장 유명한 지금 한일 관계에서 또 일본 내에서 가장 유명한 연설로 아주 회자됐었는데 자 그런 부분들이 다 남북 관계도 그렇고 중국 관계도 그렇고 우리 미국을 바라보는 데서 그렇고 굉장히 아주 현실적이고 실용적이시면서도 그런 부분들을 항상 마음을 가지면서 했기 때문에 우리 외교 역량이 커졌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럼으로써 상대국이 우리를 존경하게 만드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해 주셨다라는 생각에 이 용서가 지금 평화까지 이게 일관되게 그리고 내면에서부터 공적으로 발전돼서 그런 기억을 남겼다라는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게 현재 지금 여러 가지 갈등과 이 반목이 이렇게 점철되어 있는 우리 한국의 현재 상황에서 진짜 다시 한번 그 부분을 그 어려운 시절에서도 본인부터 실천하셨던 그런 부분들 용서와 평화가 어떻게 세심하게 구체적인 정책에 반영되는 것까지 우리가 한번 고려해 본다면 훨씬 한국 사회가 더 좋아질 거다. 그게 지금 말씀드린 22주년 노벨상 수상 22주년의 기회로 우리가 대통령을 한번 다시 생각해보고 정신을 되새기는데 그게 핵심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